제목을 뭐 이렇게 해보죠. 매주 화요일날 8시에 제가 강좌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강좌로 이제 이 타이틀을 이주천 원장의 현대사 이야기 1강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조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여기 텐트가 있는 한 매주 화요일날 8시에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8시에 화요일날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김경수 두루킹수 사건 내막과 본질에 대해서 조형건 씨가 강의를 하는데 아마 국회에서는 못하고 여기에서 8시에 할 것으로 지금 일정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동지 여러분, 잠시 뒤부터 우리 정책연구원의 이주천 원장님의 역사, 알기 쉽고 재미있는 역사 강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는 8시부터 하시고, 잠깐 우리 이주천 원장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천 원장님은 얼마 전까지 원광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한애국당 산하의 재단법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한국현대사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5.18 학회장도 같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애국당의 자랑스러운 최고위원이신 이주천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우리 정책연구원의 이주천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저쪽에서 오시라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8시가 안 됐는데, 이왕 일찍 시작을, 하죠. 근데, 아직도 어제 보니까, 아직도 제가 어느 학교에서, 재직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라도 익산에 옛날에 일이죠. 원광대학교 사학과에 3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년, 꼼짝없이.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고, 작년 2월에 정년퇴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포럼이다, 자유민주학회 회장, 그 다음에 이제 5.18 역사학회 회장을 했는데, 제가 애국당에 오면서, 다 회장직을 다 그만뒀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정책 연구, 여기만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문재인의 운명을 좀 잃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 8시에는, 문재인의 운명 다시 생각한다 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사파를, 아주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계,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왜 이렇게 하는가 집중적으로 해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여기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석 깔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도 되고 87년 여러분 알다시피 9차 헌법이 있습니다. 그게 87체제라 그래요. 근데 30년 동안에 민주주의가 아주 꽃을 피웠는데 30년 동안에 하면서 이 거리 이제 광장이라 그럽니다. 광장 그죠?
그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왜 어지러우냐면은 국회의 대의민주제를 포기를 하고 광장민주주의라 그래요. 이 광장을 점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의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동폭으로 안 들으니까 우리 좌익 이런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장민주주의가 된 것이 이미 벌써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가까이.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 광화문 텐트가 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면은 87년 이후에 6월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넥타이 부대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저 5년제 단임제로 해가지고 직선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두환 정권을 이제 골탕 먹인 그런 시민들이 항쟁이 있었는데 30년 동안에 서울의 대학문이든지 시청 앞이든지 여기 광장에서 길거리에 광장을 우익이 반공 세력이 점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30년 동안에 이 서울시의 이 광장을 누구에게 뺏겼다? 좌익에게, 주사파에게, 점거를 당하고 노조에게 30년 동안에 뺏기고 결국은 청와대를 내준 게 바로 30년 동안 광장을 뺏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사파가 이걸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년 전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누가 좀 세월호 그를 안고 여기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광장을 장악하고 최순실하고 세월호를 엮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게 그게 탄핵 사건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광화문의 광장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 광장을 뺏김으로써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광장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고 여기서 오일의 열사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그 의미라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익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럽에서는 100여 년 전에 19세기에 길거리를 바리케이트 1830년 혁명 그 다음에 1848 혁명해서 유럽에서는 100년 200년 전에 길거리에서 바리케이트로 정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파리에서 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100년 150년 좀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면 자, 스피커를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면 기둥에 가려주셔서 줄만 좀 빼주세요. 줄 조금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다른 학회에서 발표한 그 PPT 자료입니다. 자, 여기 좀 앞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김구하고 김구 주석과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나이가 1살 차이입니다. 뭐 형님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전에 1875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김구 1876년생입니다. 나이가 1살 차이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독립운동을 했지요. 또 공산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해방 전까지는 이승만과 김구 두 분은 독립운동 노선에서 거의 90% 똑같다고 이렇게 거의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항일 전선이라든가 미국의 우리나라의 이 임시정부 승인 노력한다 이 거의 같았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해방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방정국이 전개되면서 이제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는 갈라졌는가 이런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도서관에서 많은 이 자서전들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는
저도 참 반성을 해야 될 것이 국민학 시절에 도서관 가서 김구의 백범 일기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일대기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저 정년퇴임 하기 직전에, 그냥 제가 나이가 한 60, 정년퇴임 하기 5년 전에부터 소위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일대기라든가 청일전쟁이라든가 일본 내막기라든가 이분이 쓴 저서라든가 이런 거를 읽고 5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이야기, 독립운동에 대한 논문도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제가 후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많은 그 책방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위인전 전집 있죠. 30권짜리가 50권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빠져 있는 게 많죠. 빠져 있는 전집 위인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김구 주석의 백범 일기는 읽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승만의 전기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쓴 그런 그 어록이라든가 이런 전기는 읽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김구를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게, 더 좋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의 풍토라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점입니다. 왜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올 김용욱이가 이승만을 무덤에서 파헤치가지고 파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놀라야 되는데, 이 도올 김용욱은 이승만이 미국에 괴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현충원에서 묘소를 파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대 철학과 교수로 있다가 결국 이제 뭐 자기가 뭐 사표 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원광대학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의학 공부도 하고 막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전공이 철학이에요. 역사학은 그래 공부를 안 하신 분인데 보니까 역사 강좌의 시장이 판이 넓고 뭐가 이게 시장 바닥이 판이 크지 않습니까? 역사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철학하신 분이 역사를 막 역사 강좌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박수를 받지만 굉장히 엉터리로 자기의 주관을 많이 치우친 사실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민중을 선동한달까 이런 상당 학자로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이승만 재평가 논란이 도올 김용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이분이 소련과 미국이 각각 한반도 분할 통치를 위해서 데려온 인물들이다. 김일성, 이승만 모두가 분할 통치를 위해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에서 소련, 김일성의 북조선 이야기는 맞습니다. 소련은 김일성을 이용하려고 데리고 왔죠. 근데 미국이 하고 이승만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처음에 미국에서 해방 이후에 돌아올 때 메가드 원사한테 동경에 메가드 원사에게 간신히 국무성이 비행기가 안 내줬어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이승만 메가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 김구가 들어왔지만은 다 해방되었을 때 임시정부 처음에 상해에 있다가 나중에 이리저리 하다가 마지막에 중경으로 갔지 않습니까? 중경에는 장개석 정부가 거기 수도로 해가지고 근거지를 갖고 있었는 게 중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김구하고 이승만은 미 국무부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무부가 미국 국무부가 볼 때 김구라는 사람은 지금의 아랍의 그 아라파트 테러리스트 알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 대장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이승만은 늙은 사람이 고집불통을 해가지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 아이 늙은 온고지 꼴통이다. 꼴통, 수구 꼴통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두 사람을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한 이용할 수 있는 인물로서 배제를 시킨 그런 상태였습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플랭클린 델러웨이 루즈벨트가
사선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4번 했는데 얄타회담 마치고 1945년 4월 달에 심장 뇌혈로 죽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 뭐 30년이든지 뭐 50년이든지 한국을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독립을 차차 해주겠다. 그럼 신탁 통치를 관리할 나라는 누구냐? 미국, 소련, 영국, 무슨 중국 이런 네 나라가 분할로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해서 한 뭐 10년, 20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독립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승만 박사는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합작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 전국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공산주의하고 합작을 하면은 나라가 공산화된다 하는 인식이 확실히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이승만 박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국은,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건국은 이승만 박사의 방공 노선이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화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저쪽에 보면은 저게 지금 무슨 옛날 박물관이 뭡니까? 옛날에 지금 이거 치워버렸는데 여기에 약 8개의 독립운동한 사람들 여기 서울시청 저쪽에 박물관이 뭡니까? 이게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8명의 이 지도자들, 독립운동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저 레프트에 저기 안창호죠? 안창호가 있고 저 윤봉길 있고 저 김구가 있고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없는 게 저 세 번째가 김구가 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윤봉길이 있고 있는데 저 안창호도 여기 있죠? 근데 누가 없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옆에 세종대왕 있고 저기 이순신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관광을 하면은 묻는답니다. 여기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번 갑시다. 그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없지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없지요.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 이야기예요. 여기 세종대왕은 500년 전 인물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세종대왕은, 이순신은 우리 현대사 70년 건국의 역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다른 국가란 말이야. 근데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집회, 5만짜리 집회에 어떤 여자 있죠?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신사임당 5만짜리인데 지금 대한민국 건국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김구라든가 안중근이는 김구를 딱 5만짜리 하려니까 이승만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신사임당이 들어가버린 겁니다. 골치 아프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승만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구, 김상호, 안창호, 남자인 안중근, 윤봉길, 여운형까지 있네. 이 공산주의 여운형까지 있어요. 좌우합작주의자. 이봉창, 유관순. 예? 이승만이 없는 나라다. 자, 근데 이승만과 김구의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출세를 하려 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험을 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양반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나 나나 과거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족보를 가게를 가고 있죠. 그죠? 세종대왕의 형님이었던 양녕대군의 가게를 족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족이에 따른 굉장한 프라이드가, 자존심이 있었고, 김구는 뭐냐면 쌍놈 콤플렉스가 있다. 왜냐면 이게 김구는 황해도로 이주를 했는데 효종대왕 때 영의정이 했던 역적질을 하면서 가족이 몰살당했던 김자점이라고 있습니다. 영의정을 했던 효종 김자점. 김자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을 효종을 폐위를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경업이라고
의주 산성에 있었던 우리의 백마 산성에 있었던 그 영웅인데, 그 김자점도 죽이고 하면서 이 김자점이가 영모를 했다가 그 자손들이 멸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황해도로 이주를 해가지고 천명이 됐던 겁니다. 그 후손이 김구였어요. 김구.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한 오난제라든가 이런 그 계급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을 하려 했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은 말하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대필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거 잘 쓰는 사람이 있죠. 뒤에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답안지를 모범 답안지를 쓰고 바꿔치기 하면서 부정으로 해가지고 과거 시험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과 김구 같은 이런 정치관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될 리가 없죠. 그만큼 나라가 부패했다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입시로 했다는 것이죠. 두 분 다 감옥소에서 대각을 합니다. 감옥소에서 이승만 씨 감옥소에서 뭐예요? 하는 일로 영접하죠. 유교 불교 신자인데 불교를 부처님 우리가 집어치우고 기독교로 하나님을 영접했다.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대각을 했고, 그 다음에 김구도 이 감옥소에서 있으면서 이런 겁니다. 조선 민중을 개화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 자각이 어렵다. 그래서 또 이승만은 감옥소에서 사전도 만들고 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고 해서 감옥소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면서 감옥에서 이 이승만과 김구는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두 분 다 독립운동 했는데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은 디플로마시 외교입니다. 그 다음에 김구는 무장항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뭐니까 김구는 민비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는 말을 듣고 외놈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민비 씨의 책임 있는 외놈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 외놈을 죽여버렸죠. 나중에 이 사람은 사무라이가 아니고 장사꾼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한테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라 마라 해가지고 굉장히 조선 정부가 옥신각신했는데 실제로 자기 힘이 장사니까 외놈을 죽여버립니다. 이 김구가 살인한 것이죠. 그러면 무장항쟁을 했던 것이고, 자 독립운동에서 세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외교론, 안창호의 준비론, 무실력 책론, 그 다음에 김구가 이런 김원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테러한다든가 이런 무장항쟁론,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왜 무장투쟁론을 포기를 하고 외교로 연합국 미국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1921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그 전해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청천 장군이라는 데가 이범석 장군이 독립운동이 청산리 전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일본군을 수천 명을 갖다가 아주 작살을 냈는데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만주를 해가지고 독립군들이 수천 명이 약 3,000명 이상이 시베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소련 영토로 도망을 갔는데 잡을 수가 없죠. 소련 영토로 갔으니까 일본 정부가 꾀를 냅니다. 스탈린 쪽에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걸었대요. 일본 정부가 소련한테 만약에 소련 정부가 독립군을 아작을 전멸을 지켜준다면,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 소련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사할린 캄차카 반도에 의장 있죠. 의장 고기잡이 의장에서 의장을 가지고 이 소련과 일본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 의장업권을 소련에게 해주겠다 해서 일본이 내고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해가지고 스탈린이 이 조선 공산주의자를 꼬셔가지고 소위 자유시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을.
그래가지고 뭐 새총 죽게 뭐 밥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거기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3,000여 명이 거기에 자유시에서 학살을 당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무장투쟁론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왜냐? 군대가 전멸당해버립니다. 3,000여 명들이. 그 사실을 한 이승만 박사는 이거는 총 몇 방 쏴가지고 도시락으로 윤복일 의사가 도시락 반찬에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 맨남 죽인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연합군을 통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상해 중경 임시정부 승인 외교를 통해서 이제 승인 외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러면 2차 대전 때 폴란드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 한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일본군이나 독일군에게 나라를 뺏긴 때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망명 임시정부를 다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해로 해가지고 이런 데 땡기다가 나중에는 중경으로 가서 중경에서 이제 그 임시정부를 갖다가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2차 대전 때 임시정부를 구성한 나라들은 연합국에게 정식 정부로서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를 승인을 받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달러 알죠? 달러.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 이런 다른 나라들에게 항일전 독일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랜드리지 액트라고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미 의회가 막대한 달러를 통한 군사적인 원조를 독립운동가 해주게 되는데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직접 미국 정부로부터 단돈 1푼의 달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을 우리가 보면은 프랑스의 드골 장군 알죠? 프랑스만 이 임시정부에서 딱지를 대면서 이 레지스탕스와 같이 드골 임시정부가 투쟁했던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독립운동에서 프랑스의 드골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2차 대전 때 알제리 알죠?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 알제리가 드골의 군사력과 연합국에 의해서 알제리를 드골이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드골의 임시정부가 깃발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가가 여러분 1919년에 19년 건국성을 누가 제창했습니까?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건국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주민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919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깃발을 내서면 이것이 건국이다 했을 때 거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되죠. 주민들이 있어요? 중국의 영주권이나 소련 영주권이나 그렇죠? 그 나라의 영주권, 대한민국 영주권은 없었죠. 국민이 없었습니다. 영토는 있었으면 영토 있었어요? 상해가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 아니죠? 그 주권도 없죠?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1919년이 나라 건국한 겁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그 건국을 법통을 하자 했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앞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런 정신을 이어받자.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건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어요. 평생을 미국에 있으면서 시민권을 안 땄습니다. 서재필 박사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의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었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해방 이후에.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는 영주권을 얻었지만 자기가 시민권을 얻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 여러분 김일성이가 중국군에 있다가 저쪽에 하바rov스크의 시베리아에서 소련군에 배속됐을 때 우리 조사해봐야 됩니다. 김일성은 주민등 국적이 중국 공산당 국적이냐 소련 공산당 국적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상해에 있었던 중경에 있었던 임시정부 요인들 조상이라든가 신익희라든가
또 김구 선생은 국적을 뭘 갖고 있었는가 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죠. 중국 국적이든지 그런 국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문재인 운명을 보고 그 문재인 운명 자 다음 주에 합시다. 근데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역사와 우리에게 전쟁을 당신이 벌였죠. 자 그래서 임정이 불승인으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는데 임시정부가 연합국에 의해서 불승인으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본과의 협상을 했을 때 우리가 배상 문제에서 패전 처리했을 때 일본을 전후에 배상 문제에서 우리가 그 회담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독도가 애매하게 미국이 독도 문제를 갖다가 한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독도가 불씨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대품 일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45년 11월 김구 선생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굉장히 김구 선생이 불안했다. 왜? 독립군이 상해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연합국하고 같이 투쟁한 실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요. 총 한 방 제대로 못 쐈다 이야기요. 그러면 연합국에게 할 말이 없다. 미군정에게 소련군정에게 38선은 분단됐는데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백범 일기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승만과 김구는 건국 노선과 건국 방향에서 분열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첫째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좌우합작 문제죠. 이승만은 좌우합작하면은 공사가 된다. 그러나 김구는 로man틱한 민족주의자로서 외세가 소련을 물리치고 미국을 물리치고 양군을 철군시키면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게 되지 않느냐. 문제의가 그러죠. 남북한 민족공조의 출발점이 바로 해방정국에 있었던 겁니다. 김구 노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사는 김구의 좌우합작이든지 이런 또 이승만의 공산주의 문제를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이 좌익주사파 이 세력들요 논리적으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승만의 독립전쟁을 한번 보면은 제가 60이 되던 해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었는데 대단한 글입니다. 이때 이승만은 감옥에서 영한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한반도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니까 사전 만드는 걸 때려쳐 버립니다. 내가 이 나라가 위급한데 무슨 사전 한가롭게 사전을 만드느냐 하면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일본하고 러스케가 이 총질을 하면서 분탕질을 하는데 그것은 나라가 왜 이제 거의 망하게 되는데 자주 독립정신이 부족하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 힘이 부족한 것을 양성을 하려면 국민들이 자립자강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술동기는 망국에 임박한 청년 이승만의 비분 관계가 그대로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좀 놀랐는데 20대 이승만이 어떻게 이렇게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논할 수가 있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 감옥소에 있으면서 이승만은 무슨 외국어를 통달합니까? 배제학당 졸업할 때 영어로 스피치를 했죠. 영어를 잘합니까? 선교사들이 영어 신문이라든가 영어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의 정세를 보는 책들을 이 감옥소에 넣어줍니다. 감옥소에 있으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면서 영어로 된 책을 읽으니까 국제정세에 후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러일전쟁, 이 독립전쟁을 기술하면서 자기가 감옥소에서 읽은 책을 바탕으로 감옥소에서 한 4, 5년 정도 있었을 겁니다. 서양의 민족주의를 소개하고 조선민중의 독립정신을 자극을 시켰습니다. 이승만은 한놈 때문에 국민들이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순 한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하청 서면 분여자를 위해서 순 한글 읽기 운동을 전개를 했던 것이고, 분량이 총 51개장이고, 이제 그 이승만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수에 있었던 자기보다 나이가 한 4-5살 어린 그 박윤만하고 이제 같이 그 감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자기 원고지를 주게 되고 미국으로 가서 출판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한 연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1911년, 17년, 48년에서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본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승만이 그전 다른 독립운동하고 다른 게 두 가지 인간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다. 조물주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유교 불교죠. 부처님인데 여호와 우리 이 하늘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유를 추구해야. 자유라는 것 추구한다는 거하고 조물주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두 가지가 이승만이 본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번 제가 볼까요? 제가 하는 자주, 남에게 의지하는 독립, 이것은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자, 조물주,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조물주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권리를 주셨으며 생명과 자유와 안락한 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이게 프랑스의 전부 인권설 아닙니까? 네. 생명, 자유, 행복이죠. 생명, 자유, 행복인데 여기 보세요. 자유. 여러분 1948년에 대한민국 이후의 국민하고 그 이전의 국민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유가,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가 있죠. 일제시대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계급은 있죠. 지배자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민중들은 자유가 없죠. 노예예요. 자유가 없는 국민이었어요. 우리가 1948년 이전, 45년 이전에는 자유가 없는 백성이었다.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승만이 감옥에 있어서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조물주로부터 탄생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 이게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관이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가 내게 맡기시어 이것을 세상을 위해 쓰도록 하신 것이다. 송교사가 무기징역 해가지고 이제 영모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소에 있으니까 원장 맞고 이제 했는데, 송교사가 이승만에게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소에 가가지고 책도 주면서 당신 이거 하다가 이제 죽으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 하나님을 믿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해서 목사가 되라 하면 일본 분이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줄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구를 한번 봅시다. 김구의 자서전 100번 일기죠. 김구저 자서전 100번 일지입니다. 자, 두 아들 김인과 김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자서전인데 상하도 편가 그게 이제 끝에는 나의 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상편에는 임시 정부에 있을 때 기록을 한 것이고 지나간 생활과 독립운동을 돌아보는 내용이고, 하편은 한인 애국당 활동과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기록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나의 소원이 이게 완전한 독립, 통일국가, 자주하고 통일입니다. 이분의 핵심은 여기 잘 보세요. 김구가 생각하는데 여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중요한 거는 자주 통일입니다. 자주 통일. 자유가 앞에 뒷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조금 이승만보다는 신앙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같은 교회 기독교인데, 김구 이 자서전 100일지 핵심은 굉장한 애국심, 그리고 비장합니다. 그리고 굳센 의지가 있었고, 일설에 의하면은 이강수가 자기 부인의 이제 편지를 자꾸 돌아오라 해가지고 허여사죠.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강수 부인이 의사예요. 그 당시 의사라면 굉장히 에리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강수 보고 자꾸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결국 이제 그래 됐는데, 이제 친일파로 몰렸는데, 이 김구 밑에서 이강수가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설에 하면 100번 일기를 이강수가 많이 다듬어 주고, 마지막 장은
이강수가 좀 써줬다 그래요. 원래 그건 잘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6.25 때 최남선하고 이강수 결국은 이제 북쪽으로 강제로 월북 납북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훨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이 익힌 것이 김구의 백금 일지다. 청년 시절에 김구 이승만을 또 비교해보면 불교에서 이승만 불교의 엄마 아버지 불교였고 미국 선교사 처음에 이제 배제고등학교 지금 배제고등학교죠. 배제학당에서 교육을 만든 그 미국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자기가 영어를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로 가르치주고 자기는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마스터 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 처음에 대일관은 일본에 대한 생각은 일본의 개혁 개방 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라는 야욕이 있다는 걸 알고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반일로 돌아선 것이죠. 그건 뭐 윤초라든가 다른 독립운동가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사대부 계급은 일본을 이기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개화시켜 줄 수 있다. 처음에 여러분 김옥균 알죠? 김옥균도 일본에 거의당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혁 개방 선진국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었죠. 이승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승만은 영어를 통해서 뭐예요?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론 활동하고 대중선동가였고 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하면서 벌써 20대에 이승만은 이런 길거리 광장에서 태극 집회 때 국가를 구구 연설하듯이 이미 20대 이승만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로서 애국자로서 명성을 날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46년에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1등이 누구?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 다음에 김구는 부통령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격차가 많아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네? 자, 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 김구는 유학에 굉장히 빠졌습니다. 이제 위정척사파라 그러는데 화사학파라 해서 위정척사파 말하자면 주자학 중에서 아예 급진주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 개방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중심으로 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개혁 개방을 반대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본만큼 더한 오랑캐가 서구의 오랑캐들이다. 해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문명을 배척을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김구의 집안은 김구는 동학 접주를 했죠. 동학 접주를 했고 일본인도 직접 살해했는 반일 민족주의 감정이 굉장히 이승만보다 더 강하다 하는 점이고 대일 무력 항쟁을 중시를 했습니다. 자기 수하에 광복을 거느렸죠. 그리고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시했던 것이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군정이 여론조사가 46년에 7월달에 있었는데 8,496명이 여론조사를 했죠. 자, 어느 체제를 선호하느냐? 이거 지금 자본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8%, 7%예요. 저 14%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 71%고 공산주의가 빨강 7%인데 한번 보면은 이 사회주의 71%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산주의도 싫고 자본주의도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네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비슷한데 제가 50년대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그 해자되는 그게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니까 공짜라는 양제물도 마신다. 왜냐하면 농촌에 생활을 비관해가지고 양제물 마시고 죽은 음독 자살한 농민들이 많았어요. 생활고 때문에 농민들이 고리채도 한번 해가지고 양제물 그때 농약 양제물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2 뭐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지금 여러분 주사파하고 문재인 정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라 망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40% 국민들이 문재인을 찍었는데 당신 한번 이 나라 완전히 망쳐봐라고 찍어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 문재인이가 저렇게 악독한 사람인 줄, 저렇게 김정은에게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참 몰랐죠. 근데 이때 이미 해방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비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사회주의는 조금 더 가면 사회민주주의가 되는데 일본에 유학했던 우리나라 인텔리겐자, 동경 제국대에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일본 유학 가면 거기서 마르크시즘 레인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와가지고 여기 여운형이라든가 이 박한영 밑에 있는 저 공산주의 계열, 검준이라든가 이런 계열에 참가해가지고 그런 정치 정당 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신은 어느 편인가 할 때 재미난 게 여기 54%가 중립이네. 이 중립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30%가 우익이고 좌익이 16%네요. 16%. 이게 좌익이 16%면 이게 많은 겁니다. 지금 좌익이 몇 프로입니까? 문재인 찍은 사람들 40%면 그 반타작하면 동조세력 하면 20%는 되겠죠. 여러분 저 양동환 교수가 이 좌우익 혁명을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나라의 인구 비율로 인구 총 비율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인구 총 인구의 4%를 넘으면 자괴가 된다 그랬습니다. 4%. 100명 중에 4명. 지금 여러분 좌익들이 여러분 몇 프로 들어봐요? 인구 어떻게 보십니까? 몇 퍼센트 들어보십니까? 우리나라 좌익 인구가. 말로 할 수 없죠. 벌겋게 되었어요. 벌겋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한당도 조끼를 벌겋게 입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빨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계단도 가보면 빨갛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생각하시듯이, 좌익을 하면, 그 별일도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좌익으로 일하게 하면. 근데, 좌익, 우익 하면 좌익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용어로 세탁한 게 뭡니까?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세력 알죠? 좌익이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민주화 세력이다. 인권 변호사가 이제 알죠? 문재인이가 저거 보니까 저거 좌익이구나. 저거 인권 변호사가 아니구나. 저거 사기쳤구나. 알겠죠? 그러면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하는데 이게 왜 좌익이 이게 보록이 나냐? 좌우익의 차이가 뭐냐? 자, 이겁니다. 인간관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 좌익이냐 우익이 어떻게 이제 분간하셔야 됩니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냐면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태어나죠. 태어날 때 빨가벗고 빤스 안 하고 홀랑 벗고 태어나죠. 똑같 평등합니다. 그죠? 태어났을 때 불알차고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태어날 때 평등. 그런데 태어나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 어디서 경쟁합니까? 시장에서 경쟁하지. 시장에서 경쟁해가지고 승패가 바뀌죠. 1등, 2등, 3등, 4등 서열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월급이 차이 나고 재능 있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에서 잘생기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국가를 리드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 그 나라를 리드하는 것이 선진국가예요. 근데 니나 내나 똑같다 갈라먹자 해가지고 엉터리들 독재자들이 몽둥이 칼 들고 와가지고 칼집이들이 마음대로 하면서 독재를 한 것이 좌익 독재예요. 못난 사람들이 너 잘난 사람들 너 안 돼. 지금 주사파들 지금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평생을 뭡니까? 직장 하나 없이 데모만 했는데 마누라 덕으로 살아남다가 데모해가지고 완장 차고 해가지고 저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가 저 사람들 청와대로 부른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예? 그 민주화했다고. 화해명동족이 민주화라고. 여러분 실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좌익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평등성과 시장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 재능을 과시하고 위대해지려는 모양이 있죠. 평등하게 살자는 것과 위대하게 살자는 것은 상충이 됩니다. 그죠?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잖아요. 오늘날의 서구 문명은 많은 국민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위대해지는 미덕을 가르칩니다. 위대해지는 미덕.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느냐. 그레이트니스.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냐. 그러면 그 위대해질 수 있는 미덕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함양시키면 모든 인간들은 위대해질 수 있다 이야기요. 근데 그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그건 안 된다 이야기요. 인간에서 최고 고위 신이 아니고 인간 중에서 하이랭킹으로 가는 것이 그 위대할 그 미덕을 훈련시키면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애국당 당원들인데 여러분들도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해질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품성과 교육을 받으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우익이 돼야 됩니다. 우익은 뭐냐? 시작에서 경쟁을 해서 무수한 패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기면 되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단련을 한단 말이에요. 나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국가에 어떤 공헌을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뭐요? 내가 위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좌익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아야 이야기입니다. 왜? 국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사상은 국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냐? 당신들의 자유는 내한테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0차 헌법을 지난 봄에 하려다 실패했죠. 근데 헌법 전문에 뭐라 했습니까? 멀쩡한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다 뺄라 하는 거 알죠? 그거는 왜냐? 남북이 고려연방제를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여기 자유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를 김정은하고 보조를 맞춰야지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것이 좌익의 노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 저게 좌익이구나. 그게요. 민주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한테 물어보십시오. 시장에서 서열 성적이 1등 2등 3등 4등 성적표 받기 싫다. 그러면 아들이 좌익입니다. 그럼 빠따 때려야 돼요. 왜? 그 공부를 하기 싫다는 얘기죠. 성적에 석차가 없으면 경쟁을 하기 싫다는 거는 경쟁을 하기 싫다는 거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공부 안 하겠으면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그게 자익 사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저거 지금 실업수당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 주면은 시장에서 일찍 일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서도 20만원 30만원 주면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화 되었습니다. 왜? 권력이 돈을 가지고 돈장난 하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주겠다, 안보험 주겠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다 돈으로 피수로 해가지고 국민들 돈으로 달걀 삼두씩 구워 삶으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단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이런 돈 포퓰리즘 돈을 다 찍어대고 이러면 어찌되면 인플레가 되죠. 그러면 세계사에서 200년 동안에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석기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킬 때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했다 해서 이석기 통진당을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면 이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민주민주주의,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알죠? 그거하고 결혼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 이야기예요. 북한한테. 무서운 겁니다. 이 자유가 없다는 거는. 1948년 8월 달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화국입니다. 자유의 공화국. 우리가 김정은하고 이 대결은 북한에게 자유를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잃고 노예 상태가 되면서 공수처라든가 연동형 연방제를 해가지고 북한 김정은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데 하고 있느냐 그거 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앉아서 그냥 이게 아니다. 이게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해주겠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 그거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좌익이다. 그래서 인간관에서 차이 났다 이게 인간관에서.
자, 여기서 다음에 했고, 미군적 여론조사가 또 나옵니다만은, 다음에 어느 걸로 지적하느냐. 33%, 24% 주겠는데, 여기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임시정부가 24%고, 33% 민주의원, 그리고 14% 해서, 자, 이거 보면은, 이 해방정국 이후에 정치판이 요동을 치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분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분열되어서 어느 쪽도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굉장히 좌우위기 갈등이 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34%인데 미군정 시절에 정당이 100개가 넘었다 그래요.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도 정당 많죠. 뭐 행복당도 있다 그래요. 기독교당, 뭐 바른미래당, 뭐 애국당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정당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때는 100개가 넘었다 그래요. 정당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 여론조사 따라봅시다. 이승만의 정권발언이라는 것은 46년 6월달에 제가 지금 황교안 씨가 전국 지금 투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가고 뭐 전주 가고 대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뭐 여기가 지옥이다 뭐다 했는데 아마 이승만 박사의 그 전국 투어 46년 전국 투어에 모방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심상치 않은 것이 이승만 박사가 홀로 단신으로 이 미군정하고 이런 거를 제압을 하면서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의 이 외교 역량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거 안 되겠네 할 때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 가요. 이승만 박사는 국내에서 이거 수가 안 나오네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이 밑에 자기 부하들 잡들이 하면서 지직폭 안 합니다. 어디로 가요? 미국 간다 이야기예요. 미국에 고프로들 교회가 있죠. 거기에 미의회가 있죠. 그 백악관 있죠. 거기에서 여론전하고 거기에서 싸움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 한반도는 우리만의 장사로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더 그랬어요. 한반도는 북방의 러시아, 중국, 이거 남한은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 이런 것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이게 충돌하는 게 이게 한반도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가 뭐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의 문제고 미국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계적인 우리 인간 존엄의 문제 아닙니까?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요. 이승만 박사는 국내에서 안 될 때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간다 이야기요. 미국에는 미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슈퍼파워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야기요. 그래서 조은진 대표님이 지난주에 일본하고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 핵심 우익단체 세력하고 인터뷰했죠. 박 대통령 문제도 하고 이 다단계 공산화 문제 이래서 되겠느냐 의견권 정보가 한 거 아닙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9세기 20세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이러다가 저러다가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 바꿔야 되죠. 뺑기 치대 간판을 바꿔야 돼요. 파랗게 화장도 하고 그래서 많은 형태로 많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산주의 지금 북한에도 헌법에 공산주의 딱 뗐죠. 지금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뺑기 칠해가지고 화장을 새로 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뺑기를 화장을 새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뭐요?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주의적인 사상이 위장을 해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어느 나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위장한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과 가장 치열하게 여기 최전선에 붙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걸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우리가 대행자 역할을 맨 앞에 그 고통을 치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6년에 6월달에 이승만 정읍 발언이 뭐냐면 이미 소련이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시켜가지고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스탈린한테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김일성이가 30대 초반이었고 박헌영이는 저 경성대학 이래서 해가지고 인텔리겐자, 공산주의 인텔리겐자 아닙니까? 제가 그 공산주의가 어떻고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그 안경 끼고 굉장히 인텔리겐자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박헌영이가. 근데 스탈린이 가보니까 이거 자기 부하로서 너무 알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해서 벤치 놨습니다. 박헌영이 벤치 놓고 김일성이를 이제 앞쪽에 내세워가지고 1946년 2월달에 북조선 뭡니까?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를 그 대장 위원 탑으로 앉혀가지고 토지개혁을 했죠. 그해 6월달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거기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 보면은 교과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중고등학교 가르친 교과서 보면은 그것도 과거인데 김일성이가 그때 임시위원으로 해가지고 소련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한 것이 대단한 민주개혁 작업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 거기서는 소유권이라는 걸 싹 빼버리고 우리나라 교과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 뭘 찬양하고 뭘 알리지 못해서 우리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환장병이 걸려있어요. 예? 여러분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자식들이 여기 이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문재인이가 경희대 법대에서 경남고등학교에서 어떤 역사 선생한테 가르쳤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주사파하고 춤을 추느냐. 이거 공부 연구 대상감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 교육은 무너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읍발언이라는 것은 소련 공산주의가 북조선은 이미 공산화 시켰다. 이미 정부도를 하고 있죠. 북조선은 1948년 9월 달에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한 달 늦죠. 그런데 이미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미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승만 박사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친탁이다 만탁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정부 구성을 안 하면 그러다가 미군이 물러가면 아무것도 안 돼서 미군이 물러가면 이 소련의 음모라는 것이 남쪽으로까지 민주 기지로 김일성은 그랬습니다. 북한을 민주화 기지로 내세워서 기지로 해가지고 기지를 만들어서 아지트를 북조선의 공산주의 아지트로 만들어서 군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전체를 빨갛게 만들자. 그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련의 이 음모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해야 한다.